누구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기치 못한 악재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실은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AI 대형주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코스피가 3,100까지 오르는 이 지점에서도 마이너스이신 분들 계좌가 네. 많단 말이에요. 네. 중소형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 특히나 네. 이런 분들은 아주 소외돼 가지고 지금 더 포모가 더 심해지는데 혹시나 이 AI도 뭔가 이제 중소형주장이 오지는 않겠냐, 왜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네. 나도 AI인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장에서 이 중소형주 가지신 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입장을. 일단은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불리했고요. 당분간도 바로 유리해지긴 힘드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중소형주도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키 맞추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많이 예를 들어 이런 거 1조하고 1,000억짜리가 있어요. 그럼 1조는 대형주고 1,000억짜리가 중소형주인데 같은 업종에 있는 거죠. 근데 1조짜리가 10조를 가요. 그러면 1조짜리가 1,000억짜리보다 10배 좋았던 회사인데 1조짜리가 10조를 가면 100배 좋은 회사가 됐냐 해서 그렇지 않고 추세로 갔을 확률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1,000억짜리가 상대적으로 쟤랑 100배 차이는 아닌데 얘는 너무 싼데 뭐 요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중소형주가 오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가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움직임이 없었지만 정말 10년, 20년 삼성전자의 강세장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삼성전자로만 돈 벌었나요? 그 당시에? 반도체 소부장 정말 똘똘한 애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갔던 것처럼 또는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시가총액 4인방은 명확하잖아요. 거래소에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4개가 10조 이상의 딱 4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4종목만 사서 2차 전지에서 수익 난 건 아니거든요. 그 아랫단에 있는 5천억짜리, 1조짜리, 뭐 코스모 그룹주들이나 뭐 엔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나노신소재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5천억에서 1조가 되고 2조가 되고 3조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는 가긴 가는데 이런 지수 상승장에서는 먼저 대형주가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덜 나왔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대형주만 넘어가려면 지수 상승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승장에서는 지수 상승의 한계에 부딪혀서 대형주가 조정받을 때 중소형주가 또 따라가고 이런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신 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 정리하고 지금 대형주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 갈 때까지 가고 그다음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거 가지고 머리가 상당히 아프시다고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그렇네요. 저도 답변 드리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중소형주냐 대형주냐보다 더 큰 많은 분들이 업종에 대한 그것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방산주를 갖고 있었더라면 전력기기 3인방을 갖고 있었더라면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러면은 최하 2배, 3배, 4배, 5배가 수익이 났을 텐데 나는 삼성전자 갖고 있었는데 나는 2차 전지 갖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도 안 오르는 종목 갖고 있었는데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안 오르는 종목을 갖고 있냐의 차이는 어찌 보면 투자 스타일 차이일 수 있고요. 여기서 투자 스타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추세 매매자란 말이죠. 네. 추세 매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이렇게 좋은 장에서 안 움직이는 종목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추세 매매의 핵심은 강한 게 더 잘 가고 신고가 뚫으면 오버슈팅 나고 이게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자들은 분명히 이제 이미 다 옮겼을 텐데 그럼 못 옮기신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초보자시거나 또는 가치 투자자 분들입니다. 네. 가치 투자자 분들은 사실은 저평가의 가치를 믿고 들어갔는데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계속 저평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평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AI가 왜 네이버 카카오가 갑자기 50% 오릅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종목들이 원래 10조여야 하는데 15조로 5조 이상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정부 정책?
그러면 재료 가치를 민감하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승 초기에 사서 30% 50% 벌었다는 얘기죠. 또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번 달에만 5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원전에 대한 재료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평가 입장에선 야 방산이 30배씩 올랐는데 원자력이 10배씩 올랐는데 저걸 어떻게 사? 10배 오르기 전에는 저평가라고 생각했겠지만 네. 이미 다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고평가로 넘어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치 투자 베이스인 분들은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바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나의 평가 기준이 고평가는 싫어하고 저평가를 매수해서 보유하는 거라면 일단은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렇죠. 종목 가는 종목들은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 2배, 3배. 그러면 저평가의 영역을 찾는 가치 투자자들은 일단 갈아탈 수가 없고요. 그러면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초보자라면 둘 중에 하나의 좀 논리 또는 기준은 세워라.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또는 투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네. 결국은 평균 회귀를 생각하는 쪽이 가치 투자예요. 가치 투자는 뭐냐면 결국은 저평가에 사서 적정평가 또는 약간의 고평가 때 파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저평가일까요? 주가 지수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기존 가치보다. 그럼 떨어졌을 때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차트에서는 평균 회귀예요. 네. 그리고 역배열 종목들이 막 올라가서 정배열로 전환하고 그게 바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게 떨어진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 평균 회귀예요. 반대로 추세 매매자들은 대부분 정배열에 사요. 네. 역배열에 그렇죠.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보자고 아직 추세 매매와 가치 투자의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사실 세우셔야죠. 네. 그래서 나는 보니까 이런 강세장에선 특히나 추세 매매가 맞아. 그러면 내 종목이 안 가면 바로 갈아타셔야죠. 그렇죠. 추세 매매로 기준을 잡았다면. 근데 가치 투자자분들은 그 기준을 내 마음속에 기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뭐 갈아타실 필요도 없고. 근데 초보자분들은 만약에 가치 투자 쪽으로 공부를 계속 할 거면 뭐 아직 안 움직였다 하더라도 고평가는 아닐 테니까. 네. 이렇게 지수가 좋고 장이 좋은데 안 움직인 종목들,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은 고평가는 아닐 거거든요. 그냥 버티면 되고 재무제표 공부하면서 그 가치를 믿으면서 버티면 되고 또는 야 이거 보니까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고 저퍼주, 저PBR주도 뭐 안 움직이면 그만이네. 얘네는 왜 움직이지? 재료 때문에 움직이네. 정배열 차트 때문에 움직이네. 이런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내가 강세 종목을 좋아하는 추세 매매자인지 아니면 저평가 종목, 약세 종목을 싸게 사는 걸 좋아하는지가 가장 기준점인데 그 기준점이 없다면 정해야죠. 그 기준점으로 믿고 나가는 거니까. 그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이제까지 가치 투자로 이거 사고 기다리던 사람이 아이고 불안해 해가지고 갑자기 저쪽으로 가면서 그 가치 투자의 기준으로 또 그 종목을 쳐다보거나 반대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더 혼란스럽게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추세 매매자들은 이런 거예요. 상승 추세 종목을 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추세가 꺾이면 우리는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근데 가치 투자 입장에서 그걸 모르고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겼다면 그 시각으로 이 종목이 되게 좋은 종목이었구나.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근데 언젠간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못 판다면 이분은 저평가되었다고 믿고 있으니까 계속 못 팔겠죠. 그러니까 이게 손절을 잘하거나 할 그 각오가 돼 있다면 추세 매매를 가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추세 매매를 잘못했다 신고가 매매라든가 이런 거 했다가는 낭패를 겪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손절에 대해서 혹은 또 버텨야 될 때 그 버텨야 되는 이 힘 이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대표님 지금 거의 정답을 다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시면서 저게 정답인데 너무 정확한 정답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실 그래요. 가치 투자라는 건 우리가 되게 중장기적으로 나 이 종목 진짜 좋은데 언젠가 빛을 발할 텐데 그러면 떨어져도 손절할 필요 없죠. 종목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니까. 사실 가치 투자는 종목을 믿는 거거든요. 이 종목의 가치가 진짜 좋은데 왜 이렇게 저평가되었지? 내 눈에는 정말 이쁜데? 그럼 몇 년 동안 갖고 가도 되니까 사실 손절매를 고민할 필요도 없죠. 언젠가 빛을 발한다고 믿고 산 거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가치 투자의 핵심은 바이 앤 홀드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한테 상속해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저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니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5년, 10년 후에 자신한테 뭘 상속할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저는 추세 매매장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죠. 가치투자 입장에서 야, 이 종목은 진짜 너무 싸기 때문에 뭐 한 10년만 갖고 있으면 뭐 2배, 3배, 4배, 10배도 날 수 있어라고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손절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좋은 종목을 사서 바이앤홀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추세 매매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절 매매를 못 한다면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매매의 핵심은 상승 추세에 갖고 있다가 하락 추세에 팔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추세 매매 잘하면은 하락 추세에 진입한 거를 고점, 최고점 그날은 몰라도 좀 숙달된 추세 매매자라면 한 달, 두 달, 이 정도 안에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알았을 때가 내 이익권에 있다면 이익 실현인 거고 또는 나는 산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재수가 없어서 고점을 바로 찍었다면 손해겠죠. 그렇더라도 손절매를 해야죠. 나는 상승 추세를 믿고 샀는데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손절매가 정말 중요하고요.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정말 하나의 하자도 없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이 있잖아요. 추세 매매가 됐든 아니면 가치 투자가 됐든 가지고 있는 거에서 수익이 30% 났어, 50% 났어, 2배 났어. 언제 팔아야 될 것이냐. 추세 매매일 때의 그 매도와 또 이 가치 투자자의 그 매도법은 또 다르죠, 기준이. 아무래도 또 다르면서도 같은 게요. 추세 매매를 정말 숙달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올라갈 때 어영부영도 못 팔다가 떨어지면 또 손절매가 굉장히 늦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데 또 뭐 1, 20%만 오르면은 바로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혼조돼 있죠. 가치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금방 10%, 20% 오르면 후다닥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네. 또는 추세 매매한다고 했으면서도 하락 추세로 들어갔지만 손절매를 못해서 그냥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혼도가 돼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퍼센트법이 저는 초보자 분들한테는 권하는 방법이에요. 가치 투자가 됐던 추세 매매가 됐던 퍼센트법으로 일단 해라. 무슨 말이냐면 가치 투자 난 3년 갖고 있을래 했는데 10%만 오르면 팔고 또는 추세 매매했는데 나는 손절해야지 했는데 반토막 날 때까지 손절도 못하고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매도 포인트 못 잡고 또는 미리 생각한 지점에 왔어도 못 팔 거면 아예 내 매입 단가의 퍼센트로 정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짜리를 샀어요. 가치 투자 베이스건 추세 매매 베이스건 10,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내 목표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가치 투자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3년, 5년에 50%, 100%까지는 수익을 봐야 되니까 난 50% 수익 날 거야. 10,000원에 사서 15,000원. 그러면 15,000원 찍을 때 팔면 돼요. 한 달에 15,000원을 찍던 3년에 15,000원을 찍던 15,000원을 팔면 돼요. 그 퍼센트 왔을 때. 추세 매매도 마찬가지. 추세 매매는 길게 막 상승하면 2배까지도 안 팔아도 되지만 손절은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나 30%까지는 버틸 수 있어. 30%보다 더 빠지면 팔 거야. 그러면 10,000원에 샀으면 7,000원 터치할 때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왜 퍼센트법을 강조하냐면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 기준점에 어떤 일말의 변경될 요지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난 추세 매매에서 뭐 며칠선 터치하면 팔 거야. 뭐 상황이 바뀌면 팔 거야. 계속 내 주관이 개입됩니다. 그 종목이 정말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더라도 아니야 얘는 추세 매매상 아직 안 꺾였어. 그러면 할 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손절 못하고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또는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거 50% 100% 수익 나야지 해놓고서 한 10%만 올라도 이거 웬 떡이야 나 그냥 팔아야지 뭐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매수할 때부터 나는 이익 퍼센트 이익률은 뭐 50% 손절은 30% 정해놓고 그 가격대에서 무조건 팔아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도 실행을 못한다면 사실은 어떤 매도 기법도 구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쉬운 게 퍼센트이고 변수도 없고 내 마음의 요동도 없는 건데 그거마저 못 지킨다면 뭐 어떤 매도 기법도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쓴 이후에 이제 다음 단계에 뭐 차트로서 또는 뭐 가치 투자를 했다면 적자 전환을 한다든지 이익이 줄어든다든지 가치 투자 베이스로서의 재무제표의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나는 그런 변화 올 때 팔 거야. 퍼센트를 지킨 이후에
재무제표의 변화에 팔 거야. 또는 이익 실현이나 손절매, 추세 매매도 똑같이 나는 차트상으로 접근할 건데 뭐 며칠선을 깨면은 팔 거야. 이런 걸 정했다면 이익 퍼센트, 손절이나 이익 퍼센트를 지킨 다음에 차트상으로 팔아야 되는 타이밍을 잡으면 되지. 만약에 못 그런다면 어디서도 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여튼 지금 우리가 너무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수익이 나는 걸 전제로 이제 자꾸 생각을 네, 하게 네, 될 네, 수밖에 네, 없는 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보면은 참 녹록하지 않단 말이죠. 지금 바로 불과 7월 달이면은 우리 90일 관세 유예, 트럼프의 또 이 뭔가 압박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뭔가 블랙스완, 뭔가 그 급락장이 올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게 아마 개인들이 인버스에 투자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러한 악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직시해야 됩니까? 일단은 사실은 말씀하신 표현의 블랙스완 또는 예기치 않은 악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기치 못한 악재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실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자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5억으로 주식 투자를 할 건데 5억으로 10억이 되면 좋지만 5억으로 3억 되면 난 진짜 죽어버릴 거야.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절대 5억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5억이 3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 급락, 블랙스완 이런 것들은 내 투자 자금으로 조절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5억을 내가 5억을 할 건지 1억을 할 건지 해서 1억으로 하면은 블랙스완하고 상관없잖아요. 5억으로 했을 때 큰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보통 뭐 너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유행어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이 정도 계좌로 해서 뭐 반토막 나도 돼. 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악재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 악재를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근데 온몸으로 맞아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려면 그 계좌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여야 되니까 금액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법들이 들어가는데요. 분산투자 기법으로 가능하죠.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상으로 이런 주식들의 위험을 두 가지로 나눠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누는데요.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의 위험이에요. 지수 전체. 네. 비체계적 위험은 종목 하나하나의 위험이에요. 만약에 내가 한 종목에 올인을 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난 한 1,000만 원에서 그냥 뭐 빵원 돼도 돼. 한 종목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전재산 5억인데 5억으로 한 종목? 그건 진짜 절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에 투자하면 그 종목의 위험을 해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 종목은 진짜 확실해.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왜냐? 아니 2,000 종목 중에 진짜 확실한 하나를 챙길 수 있다고? 그걸 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두 번째 확실한 종목, 세 번째 확실한 종목, 네 번째 확실한 종목, 다섯 번째 확실한 종목을 5분의 1씩 사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고 한 종목에 올인하지? 이런 반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거 한 종목이 확실한 게 아니고 확실히 누구한테 들은 얘기겠죠. 확실한 종목이 아니고 확실하게 들은 종목이에요. 그 종목에 내 전 재산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 종목의 위험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여러 종목을 통해서 해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업종은 안 돼요. 네. 2차 전지만 나는 5개 갖고 있어. 섹터가 좀 다 달라야 당연하죠. 된다. 5종목을 살려면 5가지 섹터에 따라 사야 되고 3종목을 살려면 3가지 섹터에서 픽을 해야 되지. 나 10종목 갖고 있어. 어디 봐봐. 10종목 다 제약바이오. 한 5년 전에 10종목 다 제약바이오 굉장히 많았고요. 요즘에 10종목 갖고 봐봐. 10종목 다 2차 전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못 파신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 포트의 5분의 1은 뭘 사도 돼요. 당장 내일 망하는 거 사도 내 포트의 5분의 1 사면 80% 남잖아요. 네. 근데 내 포트의 전체를 망하는 업종, 망하는 종목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예기치 못한 급락은 사실은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해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수 전체의 급락은 해치 못한다며 보세요. 지수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지수가 하루에 제일 많이 빠졌던 게 9.11 테러 때거든요.
12% 정도 빠졌어요, 하루에. 지수가. 지수가. 그럼 내 계좌 포트폴리오만 잘 짜 있다면 30년 동안 하루에 12% 빠진 게 제일 많이 빠진 거라고요. 여러분들 1억으로 투자하면서 1,000만 원 손해 안 봐보셨어요? 1억으로 투자하면서 3,000만 원, 5,000만 원 반토막이 허다한 손해가 허다한데 굳이 지수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건 어차피 회피를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한 종목, 한 업종에 대한 위험은 무조건 회피해야 되고, 그래서 분산 투자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뭐 더욱이나 그 신용이라든가 뭐 미수 이런 건 절대 쓰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것도 투자의 원칙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 대상이 어떤 건 위험하다, 어떤 건 안 위험하다. 근데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식은 위험해 부동산보다, 또는 주식보다 코인은 더 위험해 이러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빌라를 9억 전세에 내가 1억으로 갭 투자를 했다면, 그거 10채만 샀다면, 그래서 그 빌라가 20%만 빠졌다면 난 빚쟁이에요. 깡통 빌라예요. 깡통 아파트도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갭 투자로 내 돈의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10억짜리 집 대출 하나도 안 끼고 난 그냥 내가 실거주로 살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안전한 거죠.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돈으로 시총 1조 이상 종목들 한 5개 갖고 있다? 절대 안 망해요. 절대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한 종목을, 그것도 2.5배 신용으로 한 종목을 들어갔다? 그럼 그분은 깡통 계좌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깡통 계좌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2.5배가 들어간다는 건 내가 1억으로 2억 5천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억 5천이 1억만 손해봐도 나는 그때부터 깡통이에요. 네. 그러면 2억 5천이 1억 손해보려면 1억 5천이 남아야 되고 40%만 빠지면 되거든요. 야, 40% 네가 아까 그랬잖아. 지수가 하루에 빠져봐야 12%라며. 지수는 그런데요. 한 종목은 반의 반토막도 바로 날 수 있어요. 왜? 하루에 하한가가 30%잖아요. 안 팔리는 하한가가 있거든요. 네. 기세 하한가라 그러는데 내가 하한가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연속 하한가 맞으면 단리로 60%잖아요. 복리는 한 70% 될 거거든요. 그러면 2억 5천이 한 1억이 남아요. 3분의 1 토막 나니까. 그러면 내 1억이 남은 게 아니고 2억 5천에서 1억이 남았다는 얘기는 1억 5천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돈은 1억밖에 없었잖아. 5천을 갚아야 돼요, 증권사에. 오히려. 그러면 2.5배 신용은, 특히 한 종목은 엄청 리스크한 거고. 네. 근데 그냥 안정적인 좋은 종목 5개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갭 투자 10채 한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인 거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그냥 한 뭐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1억 산 사람들 하나도 안 위험해요. 아직도 비트코인이 뭐 사기꾼 아니냐, 뭐 저거 사기 아니냐, 정말 재택 공부 안 하시는 분이죠. 미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1억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큰일 납니다. 1억 투자하는 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 대상이 위험하냐가 아니고 투자 대상에 대한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위험한 거니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정말 공격적인 사람은 뭐 신용 써서 뭐 좀 장이 좋을 때 여러 종목 사는 것까지는 그나마 봐줄 만한데, 야, 한 종목에 2.5배 신용이 들어간다? 거의 뭐 자살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상승장 분위기가 이어져 갈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다음 달이면 이제 관세 유예 그것이 끝나면서 또 관세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게 저도 제일 사실은 남아있는 리스크라고 봐요. 일단 국내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게 확실한 게, 결국은 환율 불안이랄지 뭐 정치 불안, 경제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의 공석에서 비롯됐고, 이제는 뭐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럼 또 새 정부가 잘 못하면 어떡하냐 해서 지금까지 잘했냐 못했냐를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식쟁이라면, 저는 제 스스로를 주식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주식쟁이라면 지수로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보다 일본보다 대만보다 우리가 훨씬 강한 지금 위치에 있다라는 건, 결국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어쨌든 출범 2주 동안 잘했다는 얘기니까 국내적으로는 리스크는 굉장히 적어졌다고 봐요. 뭐 남북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해외 리스크가 가장 큰 건데 역시 미국 리스크고요. 미국 리스크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트럼프 리스크라고 봐요. 네. 사실 관세 리스크보다 그 관세의 앞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변덕스러움이 이제 취임 초기에만 좀 적당히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변덕이 얼마나 갈지. 예를 들어 최근에 이란 공습도 우리 이미 다 뉴스를 봐서 아시지만 뭐 2주 안에 결정해봐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날 공습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이제 여기서 관세 정책의 핵심은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뭐 25%뭐 유럽 이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중국이고요. 중국과 둘이 잘 협상 테이블에서 뭐 150까지 올라갔던 걸 다시 이렇게 30으로 낮춘 건데 그거를 유예 기간 안에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게 저는 1순위예요. 우리나라와의 관세 정책보다 중국과의 관세 정책이 훨씬 중요한 1순위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글로벌을 완전 강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악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정책이죠. 관세 협상. 그 두 가지가 앞으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그것을 미리 걱정해서 미리 팔거나 이럴 이유는 우리가 없다.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트럼프가 하긴 이란 미국 전쟁도 제가- 어이없이 끝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변덕스러움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뭐 중국하고 그 관세를 서로 올리다가 뭐 150까지 올릴지 아무도 몰랐고 그 150까지 올렸던 걸 다시 30으로 낮추면서 90일 동안 협상해보자 할 거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90일안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대신 우리는 보이는 지수는 확실히 믿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추세를 가지고 네. 판단을 하자.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자 우리 허영만 화백이 주식 타짜로 인정하신 우리 세무사 이정윤 세무사님 네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초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감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